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FA-50은 이제 미국의 보잉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기업과 국가로부터 견제를 받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FA-50은 모의 훈련에서 F-22 랩터를 격추시키는 판정을 받아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경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대한민국 FA-50의 우월한 성능 요소와 최신 수출 근황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성능을 입증받아온 FA-50이 또다시 그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50의 성능 향상과 수출 증대를 위해 민관군이 힘을 모은 것인데요. 단자형 기체 개조부터 보조연료 시스템 추가와 작전 반경 30% 향상, 지상 충돌 방지 장치의 국산화 등을 목표로 국비 290억을 포함하여 약 5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작업의 가장 큰 핵심은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던 단자형 기체 개조입니다. FA-50의 단자형 개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203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단자형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단자형이란 탑승 가능한 인원이 한 명인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탑승 인원에 따라서 한 명이 탑승하는 단자형과 두 명이 탑승하는 복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겉으로 보면 탑승 인원의 차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 두 형태는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자형은 더 작고 가벼운 설계가 가능하여 빠르고 민첩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자형에 비해 탑승 인원이 줄어든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연료 탱크 설치가 가능하고 그만큼 작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자형은 단자형에 비해 무게가 증가하여 기동성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파일럿과 무장통제사가 임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자형과 복자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대비되기 때문에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기종을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눠서 개발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발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도 이러한 이유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모두 개발하였는데요. 하지만 FA-50은 지금까지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모델만 존재했습니다. 이는 FA-50의 모태가 되는 T-52 고등훈련기였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개발된 T-50은 조종교육을 받는 파일럿에도 숙련된 교관이 함께 탑승해야 했기 때문에 복자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FA-50도 자연스럽게 복자형 모델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FA-50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자형 기체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단자형 기체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복자형에 탑승한 2명의 인원을 각각 단자형 전투기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파일럿을 늘릴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기체의 수량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상황에 맞게 수출할 수 있어 방산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FA-50의 단자형 개조를 염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FA-50의 단자형이 가져올 이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A-50이 지적받았던 일부 단점들을 단자형 기체가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FA-50은 다른 경쟁 기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좁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FA-50은 약 440km대의 전투행동 반경과 약 18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약 2600km까지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쟁 기종들이 최대 500km를 넘나드는 전투행동 반경과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시 약 28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FA-50은 우월한 성능에 비해 다소 짧은 작전 반경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자형으로 기체가 개조된다면 이제 활동 반경이 좁다는 단점은 옛말이 됩니다.
단자형 개조와 더불어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보조 연료 시스템도 함께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만큼 탑승 공간에 탑재되던 장비들을 제외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료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보조 연료 시스템이 추가된다면 약 370kg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FA50의 작전 반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대 공임무는 31%, 공대지는 28%가량의 작전 반경 증대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560km 안팎의 전투 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월해진 FA50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파일럿이 각종 임무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지형과의 충돌을 자동으로 회피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잡한 지형이나 저고도 비행 등의 상황에서 파일럿의 안전을 크게 증진시키는 기술이 바로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전투기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주어 군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은 고도로 정밀한 센서와 복잡한 비행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비행 테스트가 요구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FA50의 성능 개량 항목에는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상충돌 방지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다면 이는 수출 과정에서 외국 기술과 업체에 관여받지 않도록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 잠재력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도 FA50은 국제무대에서 경쟁 기종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올리고 있으며 도입 국가들에서도 추가 물량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FA50이 단자형 개조를 통해 기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핵심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국산화한다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 단계 같이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단자형 전투기 시장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약 600대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FA50의 단자형 기체는 이 600대의 시장 중에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30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복자기가 단자기 개량 후 새로운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요. 영국은 복자기로 개발되었던 BA호크를 단자형 전투기로 개량한 BA호크 마크 200을 이용해 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였으며, 체코도 마찬가지로 복자기를 기반으로 개량한 에리로고 단자형 전투기를 통해 스페인, 이집트, 튀니지 등으로 수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방산 시장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복자형 기체를 단자형으로 개량하는 것은 시장 확대와 수출 물량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FA50의 경쟁력이 양할 최종 무대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FA50의 단자형 기체가 탄생한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자형 전투기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군을 배치하며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투기 체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많은 파일럿들을 작전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단자형 전투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자형 모델이 없었던 FA50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은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훈련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 운영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체 중 하나가 바로 보잉의 T-7A입니다. 미공군에서는 T-7A를 기반으로 경공격기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7A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목표한 성능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T-7A를 기반으로 경전투기 등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획 역시 원활히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국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고자 보잉과 T-7A를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가담하면서 T-7A의 경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T-7A 계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FA50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T50과 FA50 복자형으로 이미 기술력은 검증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원하는 FA50의 단자형 기체까지 완성된다면 미국 진출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 전문가들은 FA50 단자형이 노후화로 인해 각국에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F5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F5는 무려 1700대가 넘는 상황인데 이 시장까지 FA50이 진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투기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 언론 디펜스원은 T7A 레드호크 고등 운영기의 미국 공군 실전 배치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추가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연기인데요. 지난 2023년에는 비행 제어 시스템과 비상 탈출 시스템 오류로 연기되더니 심지어 이번엔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이에 따라 보잉은 무려 13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지금 당장의 손실액 정도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보잉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면 보잉으로선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잉의 상황을 보면 T7A 실전 배치 연기가 앞으로 재차 이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보잉은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도 비행 중 문짝이 뜯기기도 하고 이륙 중인 비행기에서 바퀴가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연이어 터지는 사고로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군사 항공기 분야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래 계획대로였다면 2018년 TX 프로그램에서 승리한 보잉의 레드호크는 진작 개발이 완료된 후 양산 과정에 돌입했어야 합니다. 24년은 IOC 획득을 끝마치고 실전 배치 시기를 논의했어야 했죠.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은 잇따른 중대결함으로 양산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올스톱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손실액이 천장을 뚫고 치솟는 보잉도 보잉이지만 덩달아 기약도 없이 T7A를 기다리고 있는 미 공군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 따로 없을 텐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T7A가 연기되면서 미 공군은 양산된 지 벌써 60년 가까이 된 고물 T-38을 여전히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도중 2023년 데이비드 얼빈 미 공군 참모차장은 공식석상에서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늘어가는 T-38의 정비 비용을 참지 못하고 하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 T7A 배치 지연으로 노후 기체 운용에 따른 안전비용으로 1260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군이 보잉을 위해 희생할 수는 없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입니다. 미 공군 참모차장의 발언 이후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본격적으로 T7A의 각종 결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언급된 T7A는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행체를 개발할 때 보편적으로 모형기체나 실물기체를 이용해 공기역학 실험을 진행하지만 보잉은 안일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공기역학 실험을 가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제기가 나온 후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지 못한 윙락 현상 등 비행 제어 시스템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안 그래도 조종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체에 사출자석 결함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도 조종사들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군의 요구사항에는 고받음각에서 고기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T7A는 고기동 시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또한 T7A가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T7A의 본계약 체결 전에 어떤 조건에서 양산을 수락할지 명확히 하라며 국방부의 T7A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권고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지난 202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실상 T7A 도입 선정 취소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초강수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T7A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어떠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양산이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보잉 측이 결함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군사 관계자들이 2025년 미 공군이 진행할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미 해군의 전술대체훈련기 사업, 신규 훈련기 사업에서 신뢰를 잃은 T-7A 대신 대한민국의 TF-50을 선택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T-7A 납기 지연과 성능 미달로 계약 위반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 중이며 성능과 신뢰성까지 검증된 TF-50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카이도 바로 이 점을 주목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군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보잉을 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군 TSA, UJTS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만 따져도 수백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군 해군이라 할지라도 같은 훈련기 체계를 공유하겠지만 미국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두 군종의 전술기 운용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미 공군 최대의 라이벌이 미 해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군종의 사이가 나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장 미 공군은 둘째치고라도 미 해군의 TF-50 도입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 역시 TF-50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군은 주력 전투기 CF-18 호넷 제트기를 F-35 전투기로 교체하는 인수계획에 따라 5세대 전투기에 적합한 훈련 솔루션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후화된 CT-로 호크 훈련기 유지 계약 종료와도 맞물린 최고의 타이밍이었고 자연스레 차세대 훈련기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대한민국의 TF-50과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공동방위 메커니즘으로 미국의 T-7A 도입을 따라 보잉의 T-7A로 결정을 내릴 심산이었으나 하지만 보잉의 기약 없는 연기로 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캐나다는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자국 훈련기들의 퇴역으로 캐나다 파일럿 후보생들은 미 공군 파일럿 후보생들과 함께 미국에서 T-38로 훈련받는 중인데요. 캐나다에서 이번에 퇴역한 호크 훈련기도 2000년대 생산된 훈련기였던 만큼 자국에서 훈련받던 훈련기보다 훨씬 오래되고 낡은 훈련기로 훈련을 받게 된 셈입니다. 2000년에 생산된 호크가 노후화되었다고 퇴역시킨 캐나다 공군이 졸지에 1960년대 생산한 T-36 탈론으로 훈련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호크를 퇴역시킨 후 훈련 비행대대에 작전활동 공백이 생긴 현 상황에 대해 곧 들여오게 될 5세대 전투기 F-35를 조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F-35 도입 전 주력 전투기 교체를 위한 예정된 공백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덤덤한 캐나다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레드호크랑 TF-50을 두고 서둘러 선정 작업에 들어가려는 모양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자신들의 방공을 미국에게 맡기다시피 하며 미국 공군의 정보전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능한 미국 공군이 사용하려는 전투기와 훈련기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상황은 대한민국에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캐나다는 미래 주력 전투기로 록히드 마틴의 F-35 90여 대를 거금을 주고 도입했는데요. 훈련기로 TF-50을 선택한다면 파일럿 후보생의 기초훈련부터 주력 전투기 조종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훈련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TF-50과 T-7A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TF-50이 월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T-7A의 최대 속도는 당초 마하 1.08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 속도는 음속조차 돌파하지 못하는 마하 0.97호입니다. 그에 비해 TF-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급 훈련기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도 최고 속도에서 음속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음속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훈련기로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동 훈련에 대한 제약으로 기종 전환 시에는 전술기를 활용해 고기동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기종 전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TF-50에 비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T-7A의 최대 상승 고도는
45,000피트인데 반해 TF50의 최대 상승 고도는 52,000피트에 달하는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연료량도 TF50이 더 뛰어납니다. 전투기의 연료량은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연료량이 전투기의 가장 근본적인 성능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TF50은 내부 연료량 55,000파운드로 2시간 30분이 넘는 비행을 할 수 있지만 T7A의 내부 연료량은 45,000파운드로 비행시간이 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2시간조차 넘지 못하는 비행시간은 훈련기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행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단순 스펙을 비교한 맞대결에서도 보잉의 T7A보다 대한민국의 TF50을 선택하는 것이 100번 옳은 선택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부와 같은 미국과 캐나다 간 군사협력을 통해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차기 훈련기 도입과 관련해 2030년이 지나 4.19 전술전투비행단을 재가동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 온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만약 이 시기까지 보잉의 T7A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캐나다 정부도 TF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잉의 개발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2030년 초 T7A 양산은 어림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마치 대한민국의 TF50을 선택하기 위한 명분을 세운다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50이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FA50이 경공격기로서도 한 단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타이가 2028년까지 FA50을 단자형으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FA50 단자형을 개발하며 다목적 경전투기로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355억 원을 투자해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FA50 단자형 모델로 개발하면 엔진하부의 공간을 활용해 약 100갤런 정도 연료 탱크를 증설할 수 있는데 추가로 주익 날개에 30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 작전 임무 반경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FA50의 유일한 단점으로 짧은 비행 시간을 지목받았었는데요. 짧은 비행 시간이 해결된다면 보다 넓은 작전 반경으로 더욱 뛰어난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A50 단자형 모델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임무 반경 확대 등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FA50이 다목적 전투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FA50이 미국을 넘어 글로벌 표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 도입된 T50은 현재도 수출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우즈베키스탄이 FA50 14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A50 14대를 운용 중인 태국은 추가로 6에서 12대를 도입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FA50 2차 도입분 18대를 곧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는 FA50PL 버전 36대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등운영기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T50은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만약 미국 고등운영기 사업에 T50이 선정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보다 놀라운 소식은 일본에서도 T50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방산 분야에서 철저하게 상대를 배제해 왔는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자존심을 꺾고 성능이 검증된 T50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군사 전문가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T50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동차, 선박 등의 기술이 뛰어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을 상회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T50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전투기에 가까운 고성능을 지닌 고등훈련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F-16과 같은 고가의 전투기 도입이 부담스러운 국가에서는 T-50의 공격기 버전인 FA-50이 매력적인 기체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에 판매 실적이 있는 T-50은 미국의 고등운영기 사업인 TX 사업에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TX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F-35를 도입할 국가들의 고등훈련기 판로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T-4 훈련기의 노후화를 고려했을 때 경제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T-50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군사 전문가의 말대로 현재 일본 방위성은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할 후보 기종으로 이탈리아의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A를 검토하고 있으나 T-50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만약 T-50이 일본 고등훈련기 제작사로 최종 선정된다면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하는 기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한국산 제품을 웬만해선 수입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수출되고 높은 평가를 받지만 일본은 자존심 때문인지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거의 수입하지 않으며 설령 수입한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산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려 군사장비, 그것도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본에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항공자위대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영 시원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파일럿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훈련기의 필요성을 느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도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영 중인 훈련기 T-4는 1980년대에 개발되어 일본 항공산업의 자존심으로 여겨졌지만 최고 속도가 9속에 불과하여 현대 전투기에 비해 성능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보잉의 T-7A와 이탈리아의 M346을 후보로 고려하고 있으나 M346은 F-16과 같은 미국 전투기로의 기종전환 훈련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T-7A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7A의 개발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며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기체인 대한민국의 T-50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감한 양국 관계에서 초민감한 사안인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3월 24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가 게재한 기사는 우리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때 일본 고등훈련기 T-4의 후속 기종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스탠스를 줄곧 유지해오며 군사적으로도 기존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왔는데요. 일본 T-4 고등훈련기 후속 기종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미군의 연계 작전 수행에서 상호 운용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며 복잡해지는 공중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된 기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훈련기는 F-35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 및 2035년 이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용 훈련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등훈련기를 공동 개발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방안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과 로키드 마틴의 공동 개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만약 로키드 마틴이 참여한다면 어느 세월에 새로운 고등훈련기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험 비행을 하는 등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겠느냐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T-50을 일본 버전으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일본에게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할 텐데요. 이게 로키드 마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카이가 공동개발국이니 T-50에는 카이의 지분도 상당하고 따라서 카이의 협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운영 중인 T-50을 개조해서 일본의 훈련기로 운영하는 걸 카이가 허가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보잉의 공동개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보잉이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 T-7A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잉과 사부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T-7A의 현재 개발 상황은 엉망진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선 윙록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윙록 현상은 항공기가 고바듬각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으로 종방향 기체축을 중심으로 항공기가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전투기의 조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특히 고기동 시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용기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T-7A는 사출 좌석도 문제인데요. 폭약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비상탈출 레버를 당길 경우 캐너피 내부 압력이 폭증하여 조종사가 뇌진탕을 입을 확률이 있었습니다. T-7A의 개선된 사출 시스템에서는 폭약량을 줄였으나 이로 인해 캐너피 유리가 완전히 파쇄되지 않아 조종사가 캐너피 파편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출 좌석의 로켓 오작동으로 낙하산이 펴진 후에도 좌석을 가속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조종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자 T-7A의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개발 기한도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답답한 고등운영기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연계 작전 시 상호 운용선 같은 건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T-7A 개발 차질로 인한 보잉의 재정 악화와 미군의 고등운영기 공백 그리고 일본의 고등운영기 도입 수요가 합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잉과 일본이 T-7A를 기반으로 일본의 T-4 후속 기종 공동 개발을 하면 대대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면 양산 효과를 높여 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과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추진하던 미군의 고등운영기 도입 사업은 공중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나온 한국의 T-50을 도입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막이자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는 비열한 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악재이긴 하지만 추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불가리아가 인수한다는 록히드 마틴 F-16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F-16은 1970년대 초기형이 만들어진 이래 초도 비행 1974년과 첫 도입 1978년 이후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용도 또한 다양의 지상 표적 및 함정에 대한 공격, 정찰, 전자전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만큼이나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미국을 비롯하여 무려 20여 개국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었거나 운용된 전투기인데요. 물론 언뜻 생각하기에 20여 개국이라고 하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공군을 보유한 나라가 30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산으로 세계 시장의 70%를 잠식했다는 점에서 놀랍고 유일무이한 장수기체입니다. 바로 이런 F-16을 불가리아가 도입하기로 한 만큼 도입 비용 면에서 극과 극의 폭넓은 비용 산출이 가능한데요. 가령 F-16을 로우급으로 굴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상태나 무장 옵션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의 폭도 넓은데요. 단순히 굴러가기만 하는 노후기체부터 싱가포르 에어쇼에 등장한 신형 F-16, F-16V까지 성능과 무장과 관련한 여러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인지 불가리아의 선택 장애 때문인지 실제로 불가리아 정부의 전투기 구매 사업은 2009년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작했으나 몇 년 뒤 국방 예산 부족으로 공식 폐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2013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불가리아는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고 맙니다. 사업 초기 불가리아가 점 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이며 물량은 약 9대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산 F-5EF도 입찰에 참여했으며 범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전투기가 할인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무려 70%나 할인된 가격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타이푼의 개발 국가들은 내심 타이푼의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본체 가격이 아닌 운영 유지비로 타이푼의 명맥을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입장에서 F-16 9대를 살 예산으로 할인된 가격에 타이푼 8대를 들여온다면 큰 이득은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과다한 운영 유지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한동안 스웨덴의 사부사의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노후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그리펜이 잠정 결정됐다며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도 의회 승인 단계도 못 가보고 프로젝트는 좌초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가도 오르며 예산도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예산 문제로 불가리아 정부는 한때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미그-29와 수호이-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불가리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국 시절에 구소련으로부터 미그-29를 도입했고 80년대부터는 나토의 상호 운영 교리에 맞춰 개량을 진행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신기종 대신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기로 한 이유는 도입 비용과 인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전환 교육은 통상 1년 이상을 예상하는데 F-16의 경우 미국은 18개월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특히 전장에 투입되는 전투기는 출격 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고 기체의 나이나 상태, 비행 시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비력이 필요합니다. 공군을 보유한 많은 나라가 조종사를 양성한 데는 성공했지만 정비 인력만큼은 수급이 쉽지 않았는데요. 가령 2021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은 자체 공군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조종사는 상당수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기 정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에 외주 맡겨야만 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불가리아는 비록 기체는 노후화됐을지언정 구소련 시절 이후 체계적인 공군을 유지했기에 기종은 다르지만 베테랑 조종사를 다수 보유 노후화됐으나 익숙한 미그-29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80년대 기체를 아무리 개량을 한들 그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9년부터 불가리아 공군을 예의주시한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은 꾸준히 불가리아 군부와 정보를 교환, 주기적으로 소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록히드 마틴은 이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한화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불가리아와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 계약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F-16V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2년 추가로 F-16V 8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공급하는 F-16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APG-83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레이시온의 뉴타입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F-16V 납기 전에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치장용 F-16 2대를 불가리아에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슈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현재 F-16V가 가장 급한 나라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 2026년이나 되어야 가능해지면서 불가리아의 인수는 언제일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의 3차 전투기 구매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불가리아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전투기 조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끈 시간만큼이나 그동안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FA-50의 등장입니다. 물론 2017년 2차 도입 사업 때도 FA-50이 거론되긴 했으나 인지도와 성능 검증 면에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체가 신형이란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 인티 문제도 불거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 급하게 대한민국의 FA-50PL 48대를 계약한 폴란드의 사례가 불가리아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되는 FA-50PL 기체의 대당 가격이
600에서 650억 원 정도지만 F-16V 블록 70은 2배에 달하는 1200억 원 선, 성능과 예산에서 F-16보다 FA-50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F-16V 블록 70의 도착이 지연되고 동시에 미그-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던 불가리아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 2000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국방부는 그동안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왔던 제인스닷컴의 질문을 거부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 또다시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어쩌면 F-16V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체자로서 FA-50을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FA-50은 F-16V 수준의 성능은 아니지만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15년을 끌어온 불가리아의 고민,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